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합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 대변인입니다. 예, 배우 조인성 씨가 출연을 다시 회자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고환율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비난 댓글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좀 이따 소개를 해주시고, 비난 댓글을 보니까 조인성을 비난한 댓글 그거 전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조인성에게 불통이 튀었다. 뭐 일부 누리꾼들 아니 그거 말고 아까 보여줬던 거, 그거 먼저 보내주셨던 거. 예. 그거 좀 띄워주세요. 1,200원 돌파했는데 이 정도면 이민 가야 되는 거냐? 환율 1,300원 가지고 국가 경제 위기라며 이제 환율 올라서 해외 로케이션도 못 가겠다. 환율 1,500원 뚫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조인성에 관련된 댓글입니다. 왜 조인성한테 저렇게 비난 댓글이 갑자기 쏟아질까? 환율 1,500원이 조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전 비난이 쏟아졌을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 3,300까지 그 댓글까지 확인했다고 그랬죠. 어제 그건 오후 상황이고 그 이후에 수천 개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차원으로 보세요? 이게 지난 3월 초입니다. 3월 초에 이제 네. 감독하고 배우가 영화 휴민트 이것 때문에 이제 MBC에 출연해서 영화 홍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석희 질문들이라는 코너인데 여기서 영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화 촬영 당시 얘기하다가 그때가 이제 촬영을 해외에서 로케이션 찍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찍었을 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다가 이게 해외에서 찍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 가지고 영화 제작비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환율이 올랐는데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영화 촬영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제 제작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그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영화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영향을 받았겠죠. 네. 환율이 환율이 오르니까. 환율이 오르는데 영향 안 받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오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 환율 조금 올랐을 때가 1,400원 초반인데 바로 회복이 돼서 1,200, 1,300 내려왔었어요. 금방 내려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율이 1,530원이 넘는, 그리고 1,550원까지 찍었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인성 씨를 비롯해서 저 영화 제작진들이 뭔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나라를 잡고 있을 때는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이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동조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환율이 1,500원 넘어서고 있으면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인데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인성과 그때 당시 휴민트 제작진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거죠. 훨씬 더 위기인 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옹호하는 글 제가 한번 봤는데 황당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옹호하는 글이 뭐가 있냐면 조인성 씨가 옹호한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라. 외부 전쟁 때문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 정권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전쟁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요, 이 말이 맞으면은 외부 전쟁에 대해서 그럼 또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환율 오른 것 자체를 얘기를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외부 전쟁 요인이라고 언급하려면 필연적으로 환율이 많이 올랐다 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 또 목적을 가지고 발언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환율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동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연히 국제 정세나 전쟁이 일어나면 환율에 영향을 받죠. 달러 강세 증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이 유독 환율이 상승하는 건 그 요인으로만 설명이 될까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도 오르지만 환율도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당연히 돈을 계속 풀어대면 뭐 몇십조 몇백조 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에 영향을 받죠. 또 그런 것만 아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당연히 달러 가지고 챙겨가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여러 이제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변수가 같이 작용하는데 이 환율이 상승 문제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작동해야 되는 하나의 측면은 있죠. 물론 환율 문제를
국제적 변수, 미국 주식 투자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중요한 노인 포인트로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배우 연예인한테 왜 향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즉 조인성이 원인 제공을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비상기업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객관적인 상황에다가 뭔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지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진웅 요거 제가 한 얘기 한말 좀 더 할게요. 네네. 이제 환율 문제 얘기니까 이제 아니, 이재명 설명을 제가 이제 질문하고 같이 설명을 예, 해주시면 그렇죠. 될것 그렇죠. 같아요. 네. 조진웅도 이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배우들의 이제 편향적 행동이나 발언 이런 차원의 공격이라고 보는데 이 환율 문제와 더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편향적 배우들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024년 4월 17일에 했던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환율이 1,400원 땡땡이었어요. 1,400.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가 경제 위기 현실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12월 9일입니다. 환율이 1,420원. 그러니까 400원에서 20원 더 오른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 안 하고 버티면 한국 경제에 돌아갈 수 없는 지장 초래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또 몇 개월 지나서죠. 2025년 2월 5일 날 환율이 50원 더 올랐어요. 1,470원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율 폭등으로 전 국민 재산 7% 날라갔다라고 해요. 좀 전에 방송에 나왔던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본인 입으로 1,400원에서 20원 오르고 50원 오르고 했을 때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제 극단적인 바로 방금 자막 나오네요. 네.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550원이 돼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조를 맞춰가지고 일부 연예인이 1,400원대 있을 때 그때 비판하고 1,500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아니 우리는 너의 연예 활동하는 거 순수 아트였어. 어떤 배우로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좋아했었는데 너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을 하니까 우리가 너를 지지하는 게 맞느냐? 라고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조진웅 씨도 마찬가지죠. 조진웅 씨도 작년에 왜 화제가 됐습니까? 작년 8월 15일 날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조진웅 씨가 이 얘기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 행사에서 음악 뒤에 쫙 깔리면서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조진웅 씨가 참여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또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보자가 나타나요. 그 제보자의 말이 뭐냐면은 도저히 그냥 봐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제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조진웅 씨의 이제 어릴 적 이제 강도 강간 사건이죠. 그 사건을 아는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과거에 굉장히 부정의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데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이미지로 배우 이미지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어디에 지금 갖다 판 거죠? 정치한테 갖다 판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적 이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가시켜서 같이 한묶으름에서 이재명의 가치를 올려주려고 조진웅 씨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과거 조진웅 씨를 아는 그 제보자 제가 보기에 그 당시 그 고등학생 같은데 성남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저히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붕괴하면서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자기 본인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비난을 하면서 넌 빠져라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진웅 씨가 과거 이제 강도 강간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게 폭로가 터지면서 지금 SBS에 옛날에 그 갱단과의 전쟁이라는 내레이션에 참여했는가 봐요. 네네. 그 목소리 싹 다 바꿨어요. 네네. 그 KBS는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시오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거는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해버려가지고요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진웅 씨는 조진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조인성 씨가 그 뜻을 모르고 또다시 저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서 뭔가 좀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연예인으로서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조인성 씨에 대한 비판 댓글 SNS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그냥 댓글창이 난리가 난 상황에 그만큼 관심도나 어떤 집중도가 높은 사안이었는데 일반 보통 게시물보다 10배나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더 폭증했을 것으로 봅니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이 사항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들은 그 댓글에 대해서 조인성 씨의 그런 이상한 발언 이전에는 1,400원대는 말하면서 1,500원대는 정작 더 큰 위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조인성 씨의 고환율 발언에 대해서 언론들 저 비판 댓글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기사를 사실은 보도했을까요? 그 성격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언론들의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 띄워주시죠. 제일 뒤에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조인성에게 불똥이 튀었다 뭐 이러면서 뒷근에 한번 보십시오. 일부 구구 누리꾼들이 정치적인 댓글 테러를 하고 있다. 저 비판글을 조인성 비판글을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정치 테러라고. 자, 뒤에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과거 조인성이 해놓고 뒤에 보면 이른바 좌표가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좌표 찍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 제일 밑에 보면 1,500원 넘어서자 악플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좌표 찍기, 뭐 정치 테러, 일종의 음모론으로 특정 세력이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개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행태로 보는 것인가요? 어떤 차원에서 저 언론에 보도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좌파 매체 같은데 저 어느 매체인지는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일부 좌파 매체가 자기 진영에 있는 연예인들을 커버 쳐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국민들 다수의 정서가 아니라 일부 세력에 의한 이제 조작적인 이제 댓글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규정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신 여러분들이 그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 달기 여기 테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모리 선전선동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하고 자제를 하고 그걸 비판에 대한 언론사가 먼저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특정 진영을 카바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받을 언론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좌표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좌표가 찍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좌표 찍는 게 지금 누가 전문이죠? 이제 개딸들, 그리고 유이재명 이쪽 세력들이 좌표 찍기 전문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면 누가 있죠? 김경수가 했던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좌표 찍기 해가지고 여론 조작해가지고 국민, 선거권, 소중한 국민 선거권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징역형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했던 그 수법인데 그걸 우리한테 덤태게 씌워가지고 좌표 찍기란 얘기를 한다?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자존심 정말 무너뜨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셔야 됩니다. 언론사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좀 더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옳은 소리는 계속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격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나중에 모욕죄라든가 인신공격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있는 팩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혀 움츠러들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조인성 문제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인성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미스터 칸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호, 칸쿤 사태만 있는 거는 아니죠. 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한번 좀 여쭤보죠. 광고 관련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원호 이 전 성동구청장,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본인이 성동구청장을 할 때 한 지역 소재의 지역 언론사한테 특정 광고비를 약 광고 집행비의 72% 약 2억 3천만 원 정도의 72%를 한쪽으로 몰아줬다. 근데 이게 여러 논란이 있네. 광고 몰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업체에
뭐 굿당 얘기도 있고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 아파트 재개발 단지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재개발 단지를 이제 인허가건이 구청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허가건 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여기에 이제 성동구에 이제 아기시 당이라고 해가지고 굿당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서울에서 여기만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향토 전문 향토 문화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지 말고 아파트 재개발 하더라도 이것을 남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인허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합원들과 거래된 게 뭐냐면은 약속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좋다. 48억 들여가지고 아기 시당을 지을게. 굿당을 지을 테니까는 나중에 소유권은 구청이 가져가라. 그리고 운영권은 여기 이제 당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기 식당을 운영하는 이제 주인을 말하는데 당주에게 맡겨라라고 해가지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다 지은 거예요. 다 지었는데 지금 막판에 와서 이거를 성동구에서 인수를 못하겠다, 소유권 인정을 못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완료가 돼야지 소유 등기부터 해서 싹 행정 서류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너네 말 믿고 우리가 다 지었는데 이것을 안 가져가면 어떡하느냐라고 해서 야 정원호 구청장 말 못 믿겠네, 저 행정력 못 믿겠네 라는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문제지만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와 관련된 지역 언론사가 있습니다. 땡땡 이제 언론사인데 이게 성동구청에 있는 언론사인가 봐요. 그 구청에서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그 언론사가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근데 성동구청으로부터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보니 압도적으로 많은 광고를 받은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억 2천만 원의 광고비가 집행됐는데 그 중에서 이 언론사 성동구에 있는 이 지역 언론사가 약 2억 3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72%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직전 2025년 한 해만 따져볼게요. 한 해만 따져보면 전체 6,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한 해에는 4,600만 원을 광고를 다 싹쓸이 해갑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굉장히 많아요. 언론사 개수도 하면 15개 언론사가 있는데 광고를 받아간 언론사가 15개인데 그중에 한 곳이 70% 넘게 싹쓸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영업을 잘했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굿당 있지 않습니까? 그 당주가 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장모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인척 관계에 얽혀 있는 이 삼각구도가 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그러면 그 굿당에서 정원호 구청장 관련된 구술해주고 그 굿비를 그 뭐 광고비로 집행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광고비를 몰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언론사 편집국장과 그 당주와의 관계, 친인척 관계인 거고 그 성동구로부터 광고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싹쓸이 했으니까 이 뭔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성동구 1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이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시 1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 1년 예산은 48조입니다. 48조. 그러니까 7,200억을 예산을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48조 예산을 운영을 할 수 있느냐부터 근원적인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행정을 꼼꼼히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조합원들과 했던 약속도 뒤집고 광고비도 이상하게 집행을 하고 또 수유계약도 541억 원을 한 8군데에다 몰아주고 하니까 야, 이 50조 가까운 이 예산을 과연 정원호한테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서울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굿당 기부 체납과 이 재개발 의혹 여기에다가 특정 언론사, 지역 언론사의 광고 몰아주기. 이 업체는 또 이 언론사는 정원호 관련된 기사를 좋은 쪽으로 상당히 마사지에서 계속 정원호를 띄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사이클이 있네요. 그 장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또 하나 이 정원호와 관련된 의혹들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적으로 가공을 해서 즉 마사지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규모로 유포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네요. 이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박주민 지금 경쟁자죠. 민주당 내부의 경선 경쟁자가 제기하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장도혁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까지가 좀
제의가 됐는데 예, 그거 한번 후보 적합도 이미지 그거 좀 띄워주세요. 예, 아까 좀 보여줘요. 예, 요게 좀 그 내용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요 박주민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던 저 사안 어떤 사안이라고 보세요? 저 밑에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업체가 세 곳 나오잖아요. 예. 리서치, 여론조사 꽃, 윈지 컨설팅 이 세 곳이요. 실제로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가운데 좀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고 쓰이는 글씨 있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모른 무응답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제외하고라는 돼 있는데 제외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후보가 활용할 때는요. 제외를 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가 밝힌 있는 그대로 써야만이 그게 공직선거 위반이 아닙니다. 제외한 거 저거 잘못됐죠. 두 번째 저 뒤에 있는 글자 재환산이라고 그랬는데 재환산은 저게 또 문제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자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각자 또 계산을 새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세대별 나이별이죠. 특정 세대 또는 성별 또는 지역별 이렇게 따로 쪼개가지고 다시 계산해가지고 지지율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가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재환산이라는 말이 재가공을 했다는 얘기고 저 얘기는 선거법에 따르면 조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세 군데 여론조사 업체가 저렇게 발표한 것처럼 속여서 자기가 압도적인 1위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것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공직선거법 96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여기서 왜곡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외하는 것도 왜곡이고요. 그다음에 재환산하는 것도 왜곡이고 이건 다시 말해서 조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게 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왜 바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에 있는 예. 장해찬 최고가 말씀드렸는데 예. 장해찬 최고가 저 지금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낮은 혐의를 해가지고 됐으면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했어요. 네. 엄청나게 지금 큰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는요 그 과정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는 있는 그대로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지지자, 전체 수용구 주민이 아닌 장해찬을 지지하는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장해찬이 1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홍보를 할 때는 전체 지지자가 장해찬을 지지해서 1등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왜곡했다 해가지고 벌금 150을 받았는데 저거는 아예 발표한 적이 없는 숫자를 가지고 세 군데 여론조사를 전부 다 숫자를 다 바꿔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이거는 뭐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재보궐로 갈 가능성이 저는 99%에 해당할 거다. 그래 봅니다. 예. 자, 민주당 후보로 뽑힐지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정원호가 일단 박주민하고 전현희도 있으니까 뽑힐지도 의문이지만 서울시장의 혹여나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문제가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이 이 정도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픽을 했으니까 정원호 관련해서 요즘 이재명이 여론 조작 가짜 뉴스는 반란 행위이다, 반역 행위다, 무슨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서 가짜 뉴스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공직자를 뽑는 서울시장은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공직자인데 그 공직자를 뽑는데 사실 여론 조작으로 보이는 저런 걸 썼으면 이재명 말로 하면 반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처벌을 이재명이 걷어가야 되겠네요. 픽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걷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요 여론조사 얘기는 좀 중요한 내용은 확인이 된 것 같고 다만 칸쿤 얘기 잠깐 하나 여쭤보면 이 정원호와 성동구 여직원의 이 멕시코 칸쿤 의혹 제기는 됐는데 아직 정원호 측에서
깔끔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단순 실수다 이렇게 대부분 뭐 나오면 단순 실수 이렇게 반복하면서 덮고 또 덮고 그 위에다 또 덮는 양상인데 이 사안의 폭발성 문제 어떻게 보세요? 폭발성이 저는 굉장히 크죠. 일단은 이제 몇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위조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심의 의결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심의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나는 한 번도 내 심의 의결서에 사인 안 한 적이 없다. 사인 다 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공개된 그 심의 의결서에는 심사위원회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이거는 심의원 의결을 받지 않고 심사를 받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저 서류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공문서 허위 조작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출장 보고서도 허위 의혹이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날 칸쿤에 갔을 때 오후 2시에 평가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일정에 참여했던 안동시에 있는 모 의원이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는 같은 시간 칸쿤에 있었던 그 2시에 마야 문명 박물관에 있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갔다 온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던 거고요. 또 그날 오전에는요. 지금 성동구에 공개한 자료에는 오전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안동시에서 같은 일정을 소화했던 그 시의원의 출장 보고서는요. 해변 체험을 했다 되어 있어요. 해변 체험이라는 게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날 오전에 스노클링을 했다는 것이 지금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아마 스노클링 했을 걸로 저도 상상이 됩니다. 세계 최대의 휴양지를 갔는데 어떻게 그냥 눈으로만 담아서 오겠습니까? 해외에 가서 스노클링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외유선 출장이라는 의혹입니다. 국민 세금 특히 성동구청 에 있는 성동 구민의 세금으로 약 3천만 원 들여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세계 최대 휴양지에 가서 일정을 넣어서 몰래 넣어가지고 외유로 갔다 왔다 국민 세금으로 초호화 휴양지 여행 다니는 거 뭐가 다르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인사 비위 의혹입니다. 이분이 같이 갔던 칸쿤 여직원 있지 않습니까? 칸쿤 여직원이 다급인데 이게 주무관급이에요.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상당인데 갔다 오고 나서 얼마 뒤에 가급 국장급으로 다시 채용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배경이 있는 게 배경이 있어 보인다. 그게 혹시 칸쿤에 같이 갔었던 그것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 비위 의혹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전날 칸쿤에 갔을 때 11명이 같이 갔거든요. 예. 11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사진을 안 찍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100% 이건 100% 99% 아니라 100% 장담하는데 사진 다 엄청나게 찍었을 거예요. 단체 사진도 찍고 독사진도 찍고 335 모일 수도 찍고 먹는 거 찍고 먹을 때도 찍고 그다음에 스노클링 할 때도 찍고 박물관 가서도 찍고 다 찍고 그거를 자기들 폰에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또 공유를 했었단 말이에요. 누구랑 갔다 왔다. 야, 너 여기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등등 이렇게 주변에 공유를 싹 해놨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야, 정원호 구청장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긴 낫겠다. 확정되면 그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이 또 실물로 나오면 그게 충격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말로만 얘기한 거하고 실제 거기 가서 반바지 입고 스노클링 하면서 물에 있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파만파 의혹이 커지고 충격이 커질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정원호 관련된 건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정청래의 도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사진과 영상을 쓰지 말아라. 정청래 지도부의 도발. 그렇지만 그 도발이 상당한 내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이 취임하기 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썼던 사진들, 영상 등 이런 걸 홍보에 활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으로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사진, 취임 전 사진, 영상 쓰지 말아라. 미리 경고한다. 역시 정청래 지도부 이재명 알기를 가볍게 안 해요. 근데 친명계가 당연히 반발하겠죠.
자,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무 개입 마치 안 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이미 당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정원호 구청장 왜 정원호 구청장이 떴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픽을 하니까 명심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뜬 거예요. 네. 정원호 구청장 사실 이름도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당무 개입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무 개입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전재수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픽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한준호 경기도지사 후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시장 연설 들어갈 때 모든 의원들 악수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딱 한 명하고 서서 한참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죠? 한준호예요, 한준호. 내 마음은 한준호에게 있다. 그러니까 유이재명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 한준호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찍어달라라고 이제 당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당무 개입이 없었다고 그냥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우상호 정무수석 데리고 있다가 어디로 보냈죠? 강원도 도지사실 보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슨 당무 가입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청래 당대표 어떻게 해서 당대표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올 때 버선발로 국회 밖으로 나가서 차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마중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당시 당대표예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서로 얘기한 장면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정청래 본인이 저렇게 당무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명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청래가 어떻게 저렇게 당무 개입을 우려하면서 사진 활용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역대 대통령들 인기 있으면 어떻게 하죠? 현수막에 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공보물에 자기가 옛날에 대통령 찍은 사진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뭐 MB 때도 그랬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현수막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진 걸렸는 거 이게 짜증이 나는 것 같아. 왜 짜증이 날까요? 내 사진이 아니잖아.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당대표인데.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총괄 지휘 진두지휘에서 누굽니까? 정청래 당대표예요. 내가 지금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 내 사진 안 쓰고 누구 쓴다고? 이재명 쓴다고? 에라이 그러면 쓰지 마. 혹시 이게 아닌가 싶은 얘기가 지금 좀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하면서 공문서에 써가지고 사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요. 지금 선거 직전에 돈 푸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네. 돈 풀어가지고 지금 표 사가지고 민주당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할 수 있다고 사진 쓰지 말라고 에라이 진짜 정말 이런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인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역효과를 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당시에 공소 취하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영상이 방영이 돼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한번 네네. 크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이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금지시킨 요 사항은 그냥 조용하게 끝날지 선거 시기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분으로 확전될
가능성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보니까 어제 보니까 한준호 의원이 굉장히 정색을 하고 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많고 지지율이 높은데 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한준호 의원이 이 정청래 당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지금 뉴 이재명계에서도 지금 정청래에 대한 공격이 지금 뭐 매일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냥 사그들지 않는다.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도 자기가 이번에 관심 있는 것은 지방 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 핵심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성과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정청래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얼굴 사진 쓰지 마라. 쓰려면 내 거 써라. 이제 이런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재명이 그 공무에서 이런 말을 직접 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반란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김어준이 얘기한 공소 취소 여기에 대해서 반란 행위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네. 본인이 말대로 하면 김어준은 적군이고요. 반란 행위를 한 주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소 취소 얘기하면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뭐죠?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 대통령 임기 지금 9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 9개월 차 만에 끌어내리자는 탄핵 얘기가 그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란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위선이고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 진영에서 자기에 대해 비판하면 부글부글 소리 끓겠지만 어쨌든 선거 끝나가 보자고 하면서 문제 안 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뚜껑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물이 엄청나게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유시민까지 참전해가지고 A, B, C로 하면서 B 이익 집단은 바로 이현주 대표다. 이현주다라고 대표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현주가 어떤 인사죠? 이재명의 대표적인 친명 인사 아닙니까? 즉 B그룹, 이익 집단인 B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유시민 씨가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한판 맞짱 뜬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정청래의 도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저렇게 날카롭게 도발하는 장면, 겉으로 웃고 속으로는 창을 찌르고 그런 장면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현송 문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죠. 인사청문회가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 터지고 있어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를 이재명이 지명했다. 이재명이 그간의 다주택자 관련돼서 발언한 거라든가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웬 뜬금 인사지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유아 자산 관련된 부분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요 신현송 이름도 현송이네요. 현송 후보자 관련된 내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예, 예. 일단 다주택자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다주택자가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를 하는 총재로 그러니까 국무위원급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어야죠. 본인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주택자를 국무위원에 앉히는 것, 지명한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모순이다.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신영석 후보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거 정리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로구에 오피스텔 20억 가까운 오피스텔 하나 있고요. 또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고요. 미국에 또 아파트가 있고 총 3개의 아파트가 부동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요. 아파트 가격을 2개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중에 오피스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후보자 검증 기간, 인사청문한 기간에는 그렇게 매몰로 내놨다가 인사검증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매몰을 거두는 그런 수법을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썼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해임을 해야 돼요. 근데 해임을 할까요? 안 할 것 같아. 왜? 지금 자기가 생각해서 찍었으니까는 자기 진영에서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라도 김어준에서 가짜 뉴스하면 법적 책임을 안 묻습니다. 다주택자 죄인이라도 자기 진영에서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야.
보호해야 될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을 팔지 않아도 그대로 갖고 데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집을 내놓는다 했는데 얼마에 내놓은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집이 20억인데 본인이 20억 내놨다 칩시다. 근데 답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집은 내놨습니다. 딱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얼마에 내놨다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내놓은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위선적으로 했던 모습이 어떤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사실은 5억 더 비싸게 내놨다. 팔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보도되면 더 큰 후폭풍이 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지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명한 자체가 문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배우자하고 아들인데 국적이 특이하더라고요. 부인은 미국 국적이고요. 아들은 영국 국적입니다. 근데 본인은 한국은행 총재로 지금 지명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다 미국처럼 무슨 다민족 국가가 아니고 굉장히 단일한 이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국무위원급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국적이 좀 저렇게 모호한 사람, 다 국적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람, 몰라요. 본인이 이제 해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군대는 갔다 왔느냐 문제부터 해가지고 아들 같은 경우 좀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배우자도 한국인인 게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좀 의미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예금이 있는데 예금이 전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외화예요. 무슨 파운드라든가 달러라든가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식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의무가 있죠? 환율 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정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외화 자산이 많으면요. 달러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되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본인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이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환율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본인 예금의 가치, 자산이 떨어지는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공공적인 의무는 환율을 조정해서 안정시키는 것, 즉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본인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환산으로 환산했을 때 예금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즉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 자산은 늘리고 싶을 건데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공적 책무가 있다 보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저 사람이 한국은행에 가면은 적극적으로 과연 환율을 안정시킬 노력을 하겠느냐?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환율 더 오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위선적인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앉힐 필요가 있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어떤 밑바탕에 정서가 깔렸을까요? 자, 신현송의 두 가지 발언의 의미만 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율 1,530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신현송이 환율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유동성이나 자본 유출 등을 많이 거론하지만 지금 한국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 자, 뒷부분이 중요하죠. 환율의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1,530원. 또 아까 이제 본인의 유화 자산이 금융자산 중에 유화자산이 많다. 93%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환율이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겠네요. 저 신현송 씨는. 자, 여기에 또 하나 추경과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이 물가의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에 끼치는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발언의 성격 그리고 이게 정권과 이 발맞추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자, 물가에 끼치는 압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OECD에서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1%포인트 올려잡았어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물가가 당연히 오르는 건 아주 경제학에서는 ABC 수준의 불가한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지금 벌써 2배나 추경을 했고 선거 직전에 현금으로 푼다고 하는데 물가에 끼치는 압력이 제한적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경제 상식이 상식을 가지고
잘못된 경제 상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한국은행을 이끌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별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우려하지 않는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본인 워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딩이 이렇습니다. 환율의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1,470원일 때 전 국민의 재산 7%가 날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550원, 1,530원 이 상황인데 어떻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 외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오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외화 예금이 늘어나니까, 외화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아마도 저렇게 환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뭐랄까 거꾸로 본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환율이 내심 좀 더 오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 우리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오르면 자기 돈 버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 봐도 한국의 환율 정책을 신뢰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 재산 늘리려고 환율 방어 안 할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더 만세를 부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중소기업에서 죽는 겁니다. 곡소리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용률 떨어지고요.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제품 생산 떨어지고, 그럼 수출도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돈은 많이 풀렸으니까 물가는 엄청 높고, 경제는 어려워지니까 공장 문 닫으면서 고용률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돼 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40억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총재가 되는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경제 조정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신년송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좀 주로 여러 사안들을 조금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2부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